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 못지않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자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해킹 범죄 조직과 연계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조직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I can say generally is that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have been manifest in the world, and they work with all kinds of cyber crimin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Russian cyber criminals. I've got nothing further for you on that today. 설리번 보좌관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을 자제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해킹 조직 간 협력에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명시한 것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는 지난 15일 발표한 사이버 범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 지하 조직과 연계한 사이버 범죄 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애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중국 사이버 범죄 조직보다 금전 탈취 등의 목적을 둔 러시아어 기반 지하 범죄 조직과 연계 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당국은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그 대상이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만 아니면 전략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며 이 점 역시 북한의 해킹 조직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어 기반 해킹 조직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그들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역량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통합 예산안에 북한 정권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보당국은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와 기업 네트워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3개월 동안 22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하면서 제재 부과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9개 기관과 개인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SDN 목록에 올렸으며 이후 올해 1월과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과 러시아인, 러시아 회사 등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속화되면서 제재 부과 속도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과 2018년 미북 첫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 제재 대상을 큰 폭으로 늘린 바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우려 했던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최대 6년 6개월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8일 미국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선고 제안서를 통해 그리피스 씨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63개월에서 78개월 범인의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북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 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또한 미리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을 VOA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는데 유엔 인권기구 부대표는 이사회 보고에서 회원국들에게 국내 탈북민 접근 보장과 책임 규명을 위한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22일 입수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를 종식시킬 조치를 북한 정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장기간 자행됐고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면서 북한 정부의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즉 충분한 식량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생사 확인 등 수많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북한 정부가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국제 협력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면서 테스트와 치료, 백신 개발과 생산, 공정한 접근을 가속화하는 체제, 코로나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을 시적절하게 전달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총 6개항 9회에 걸쳐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촉구하면서 국제법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 이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앞서 로테 크누센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welcome that the report shows the need for accountability for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also echoed in our resolution. 일세 프란스 캐리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 역시 21일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office has continued to lay foundations for future accountability with respect to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gathering, analyzing, and preserving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some of which may rise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crimes. 이런 가운데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관계자는 20일 VOA에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뒤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곧 공동제안국을 포함한 결의안이 공식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몇 년 전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으며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은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약 9만 1,900배럴로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18%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국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공개했으며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반입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계속 제로, 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불법 환적 등의 방법으로 북한이 안보리 허용치를 초과한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지적한 가운데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22일 VOA에 북한의 지속되는 국경, 항구 봉쇄와 북한의 자금 부족 등으로 지난해 반입된 정제유가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중국 당국이 고의로 또는 알지 못해 보고하지 않은 비공식 유입량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선박간 불법 환적과 밀수, 비공식 운반 등을 포함하면 50만 배럴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정보통신 IT 인력 파견 등 중국의 북한 노동자를 통한 수익과 최소 2, 3억 달러로 추정되는 해킹 수익으로 불법 정제유를 구입할 자금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